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냐고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꽤 자금이 모이면서 저희 엄마 건물에 전세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과 띠동갑으로 시댁 집안의 막내로 자라왔었어요. 시동생 위로 신우가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시부모님께서 시동생을 많이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당시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고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죠. 저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내외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시동생 명의로 사준 아파트를 홀라당 해먹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시동생 내외는 잠깐 여행을 갔다가 노름장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곳에 정신을 빼앗겨 집이고 뭐고 전부 다 해먹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호기심에 시작했던 게 자신들도 모르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한평생 힘들게 모은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날 같이 세상 떠나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동생과 동서가 정신을 차렸는지 그때 이후로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시부모님이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계셨는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위층이 비어 있었다는 걸 알고 시부모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사고치지 않는 좋은 방법 같다고 판단하신 시부모님께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좀 낮춰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시동생 내외는 저희 집 바로 2층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시동생 내외를 잘 챙겨주려고 처음 이사 왔을 때 신경을 많이 써줬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동서와 시동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고 조금씩 마찰이 생기더니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만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매번 끼니 때마다 신경을 써주는 건 힘들잖아. 그러니 이런 건 네가 좀 융통성 있게 재수 씨랑 집에서 밥을 해먹던지 아니면 외식을 하면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밥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고 앞으로 잘 좀 지내보자고 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한 건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너랑 재수 씨가 불만을 가지는 건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평생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도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끼니는 해결해라. 형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 정말 너무하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이제야 겨우 자리 잡을만 해줘서 여윳돈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형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밥 한 끼 얻어먹겠다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하기야, 아주버님은 애들도 있어서 딸린 입이 많으니까 우리까지 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 먹는 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앞으로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죠? 동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방금 구걸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언제 거지 취급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라도 부족할까봐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신경 써준 건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리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들어왔는데 그걸 불만 삼고 지금 이 시간에 밥을 차려달라는 게 맞는 거야? 여태까지 기다릴 시간에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서방님이랑 근처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이 사람이랑 내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건물에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는 거지.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식사 자리에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들 챙겨 먹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처음 몇 번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겨우 자리를 잡은 시동생 내외는 저희가 계속해서 끼니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문제 삼고 있었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었죠. 그날 이후로 시동생 내외와 저희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한 건물에서 사는 게 불편해질 정도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한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동서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다 보니 마찰도 잦았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들어가려 하는데 동서가 외출을 하려고 내려오다가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굳은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참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 식사 시간 때 고기를 너무 자주 구우시는데 그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 끼치는 행동 아니에요? 저는 형님 바로 윗집이라 냄새가 그대로 올라온다고요. 창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웬만하면 고기는 나가서 드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형님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한 건물에서 같이 살면 서로 예의 정도는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온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는다고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툭 하면 고기 냄새 피우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전세 살고 있지만
형님은 월세 살잖아요? 그만큼 형편도 좋지 않으면서 집에서 꼭 고기를 구워 드셔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살아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는 거야?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전세를 살고 있는 동서는 고기를 구워도 되고 나는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 고기는 구우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은 누가 정한 건데?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형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툭 하면 고기를 구우시는데 냄새가 전부 위층으로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냄새만 풍기는 게 기분이 얼마나 불쾌한데요. 그러니 앞으로 웬만하면 고기는 식당에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야 전세를 사니까 지출되는 돈이 적지만 형님은 월세 사시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 배에 기름칠할 정도의 여유는 있으신가 봐요. 원래 사는 게 천박할수록 사치를 많이 부린다고 하지만 뭐든 적당히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먹어대시니까 살이 급격하게 늘어나셨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턴 위층에 살고 있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세 사는데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동서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두 살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와 띠동갑인 동서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제 속을 끓게 만들었고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한 소리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맨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식단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기 반찬이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그걸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후드를 틀어놨어도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긴 했었지만 제 집에서 고기 하나 제대로 구워 먹지도 못한다는 게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처음이었고 예의 없게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한 번만 더 고기를 굽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동서의 태도가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월세 살면 고기를 구우면 안 되고 전세 살면 상관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꺼내는 동서의 지능 수준이 너무 낮아 보여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바쁘지 않았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 텐데 아이들도 집에 들어올 시간에 남편도 퇴근을 해야 돼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해야 했던 터라 저를 밀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간 동서를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한 번만 더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분노를 삭히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찬물을 들이킨 뒤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저희가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사는 게 아닌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니 겸사겸사 월세 포함해서 좀 더 얹어드리다 보니 그냥 월세로 사는 건데 그걸 동서는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겪었던 상황을 풀어놓게 된다면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날 것 같아 나중에 동서를 따로 불러 조용히 처리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드러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고기 굽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웠는데 냄새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윗집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걸까? 그렇다고 집에서 고기를 굽는 사람들이 없진 않잖아. 집에서 고기 굽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잖아. 남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내 집에서 고기도 굽지 못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생선이 더 냄새가 심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리고 연기 자체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층에서 고기를 굽는 게 오히려 아래층으로 더 많이 내려올 텐데.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고기 굽는 것 때문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찌됐든 나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들 거면 차라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잖아? 함께 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남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동서와 같은 의견이었다면 제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모두가 크게 피해줄 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서의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오히려 피해를 받는 건 저희였어요. 위층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둘 다 베란다에서 그것을 피우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집안에 들어올 때가 많았죠. 저희 남편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끊어서 피우지도 않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역한 냄새가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갔었는데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동서한테 너무 서운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또다시 마찰이 있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집에 오셨길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오신 거라 모두가 둘러앉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걸 동서가 넘어가지 않고 저와 마주쳤을 때 날카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도 동서한테 화를 내게 되었죠. 형님, 제가 저번에 충분히 좋게 설명드렸을 텐데요. 집안에서 고기 굽는 거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주 보란듯이 한참 동안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동서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오신 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동서 갈 길 가지. 기름 냄새가 얼마나 맡기 힘든 줄 알아요? 제 경고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피해 보상 해주세요. 무슨 피해 보상?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집안에서 태우는 냄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알아? 애들도 있는데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 그거 잠깐 나가는 거 귀찮아서 집에서 해결해야 되겠어? 그리고 동서, 나랑 저번에 계단에서 고기 문제로 싸웠을 때 그때 이후로 집에서 걸을 때마다 상당히 쿵쿵거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우리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불편하시면 형님이 위층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층에서 사시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희는 형님 집에 조금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는걸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제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한테 신경 못 써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외식이나 하라고 100만 원 피해 보상해 주시면 앞으로 고기 굽는 건 크게 터치하지 않을게요.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어쩌겠어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아쉬우면 알아서 키워야 하는 거죠. 저는 위층에 살아서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발 남들한테 피해 좀 주지 말고 삽시다. 저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해해 주셔야죠. 지금 당장 100만 원 입금 안 해주시면 집에 못 들어가세요. 저는 동서의 어이없는 말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를 밀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저를 돌려 세우더니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하필 잠깐 옥상에 볼일 때문에 나오신 저희 부모님이 동서가 제 뺨에 손을 올리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네요. 동서도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움찔거리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부모님께서 동서가 제 뺨에 손을 댄 걸 전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을 좋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어린 동서가 제 뺨을 올렸다는 거에 분노하셔서 동서한테 달려들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엄마는 동서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결국 퇴근한 남편이 말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건물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이 경악을 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 모두를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엄마는 동서한테 당장 짐을 빼라며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고 동서 내외와의 전세 계약을 파기하겠다면서 집안의 물건을 다 밖으로 빼겠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 집의 문고리를 잡고 당장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셨는데 갑자기 시동생과 동서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날뛰시는 엄마를 붙잡으면서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동서네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자 저희도 집안을 확인시켜 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시동생과 동서를 압박하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동서가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도저히 아니었어요. 가끔 TV에서 보던 그런 집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은 그나마 깨끗한데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새카맣게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더군다나 집안에서 그것을 피워서 그런지 집안 전체에 있던 하얀색 도배지는 누렇게 변해버려
쓰레기 냄새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5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동서 집에 잠깐 들어가려 했을 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들도 집안이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치우는 게 귀찮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됐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미 집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엄마는 동서내외를 용서할 수가 없었는지 부동산에 가셔서는 동서와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쫙쫙 파기해 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희 부부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엄마와 동서내외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의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동서내외는 저희 엄마와 몇 달 전 재계약했을 당시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주겠다고 부탁하길래 엄마는 그걸 믿고 받았던 보증금을 동서내외한테 돌려주었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갈등이 있었지만 동서가 간곡히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엄마는 저희 부부한테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에 시동생 내외가 사고 쳤던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남편은 엄마한테 줘야 되는 전세 계약 보증금은 어디 있냐고 시동생한테 물어보자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사용했다는 곳이 신혼여행 때 즐거웠던 기억을 잊지 못해 또다시 동서와 함께 노름장에 발을 들였고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시동생과 동서는 월급을 받는 족족 엄마한테 월세 개념으로 조금씩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동서내외가 딱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달라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저한테는 온갖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대우받길 원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에 거의 무상으로 살고 있던 집은 거지 소굴로 만들어놔서 엄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이 사실 아버지가 알게 되는 순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어. 아주 잠깐 즐기려 했던 것뿐이고 그때 당시 그래도 꽤 큰 돈을 만졌던 기억이 있어서 부모님이 해주신 돈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시 시작했던 건데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내가 절대로 그런 곳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야? 지금 얼마나 힘들게 다시 일어섰는지 몰라? 그새를 못 참고 우리한테까지 비밀로 하면서 보증금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와?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 꼴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이나 됐으면서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어찌됐든 너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전부 다 수리해주고 집에서 나가면 될 것 같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수씨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이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속이 시원해요? 나이 차이가 얼만데
감히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는 게 잘한 행동이냐고? 고기 굽는 게 뭐가 어때서? 지방골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는 식사 초대를 해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저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벅찼는데, 그렇다고 저희도 같이 먹자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돈도 다 탕진했다는 말을 하는 건 더더욱 안 되니까 저희 좀 불러달라고 돌려서 했던 말이 상황을 악화시킬 줄 몰랐네요. 서운했던 감정이랑 돈까지 다 잃어서 복합적인 상태에서 안 좋은 감정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동서가 한 행동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어린애들보다 못한 수준이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둘이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동서보다 한참 나이가 많고 손윗 사람인데 함부로 손을 올렸다는 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잘못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해야 될 거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부모님께서 한평생 힘들게 일하셔서 마련하신 건물인데 동서집도 아니면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했다는 건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당장 짐 싸서 친정을 가던지 길거리에 나앉던지 더 이상 내 할 바 아냐.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있는 힘껏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동생같이 항상 잘 챙겨줬었는데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동서의 태도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동서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된다면 그날로 자기는 뼈도 못 추린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약속했던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와의 관계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킬 시 둘은 더 이상 서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약속을 각서로 작성을 했었고 저희 부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은 시부모님과 동서의 친정 부모님 귀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동서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가족한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든 집수리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주신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각서에 적혀 있던 내용대로 둘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화를 내셨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그래도 서로 부부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앞으로의 인생 알아서 살아가라며 결국 인연을 끊어 버리셨네요. 동서와 시동생은 그렇게 시댁 집안에 발도 못 붙이며 어디에선가 쥐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너무 철이 없어서 차라리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서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나이만 먹었지 철이 덜 든 가족들이 있을 텐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시동생과 동서를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받게 될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불행한 길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뜬금없기도 했었지만 빌려달라는 금액도 커서 당황스러웠었죠.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쭤보니 시부와 부부싸움을 했다며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갚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남편과 통화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남편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시모의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일단 시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요구한 7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유럽으로 홀로 여행 좀 다녀오겠다며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에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말에 더 이상 시모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셨는지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일정을 길게 잡지 않을 거라 했었는데 한 달이 넘어갈 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시모가 비행기를 탔던 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저희들은 시모가 가볼 만한 곳을 전부 다 뒤졌어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시모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에게 탓을 돌리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제발 그 고약한 성격 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냐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속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너희 엄마가 임마 내 속을 얼마나 긁어놨었는지 알아? 오죽했으면 싸웠겠냐고. 나도 같이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하루라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 차라리 잘 됐지. 평생 지긋지긋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분명 어디서 사고 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집에 오지 못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엄마가 평생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세요? 아버지도 말만 그렇게 하시지 지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디 짐작 가는 곳은 없어요? 어머님이 자주 다니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지 않았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찾길 바라실지도 몰라요. 어머님 성격상 혼자 지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나는 곳 없으세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아무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어도 집을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움직였구만. 며느리 너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7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이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로 밖엔 안 보인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저번에 한바탕 싸울 때 이혼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무시했었거든. 지금 시위하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부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면 나오는 행동들 같은 게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톱을 깨물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부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면 시부모는 항상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이유도 별거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니 저희 부부도 많이 지치게 되었고 시댁에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일이 크게 터져버리게 되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는 보름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고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 치던 시부도 한 달이 넘어가게 되니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외부 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장시간 아무 연락도 없이 행동한 적이 없으셔서 범행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 보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시모를 봤을 만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두었던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의지했고 시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나 3달이 지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장시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는 않았을 거라며 시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와 남편에게는 문자라도 남겼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불안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부의 말대로 시모가 연락을 안 할 리는 없었어요. 시부와 싸우는 날이면 꼭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온갖 불만을 다 털어놓으셨고 제가 시모의 말을 들어줬던 터라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건 분명 시모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너희 엄마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벌써 연락 한 통 없이 지낸 지 6개월이나 지났다. 너희들한테 빌려간 700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을 텐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 돈을 누군가 갈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경찰도 7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을 배제할 수 없으니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좀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집을 나가겠어. 그때도 혼자 유럽 여행 가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말렸는데도 아버지는 유럽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냐고. 아버지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으니까 당장 책임지세요. 집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다고 벌써부터 포기하려는 거예요? 저랑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길 바라는 거죠? 저 같아도 맨날 술 퍼마시는 아버지 옆에서 수발 들기 싫어 뛰쳐나왔을 것 같네요. 어머니한테 연락 오기 전까진 아버지 얼굴도 더는 못 보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너희 엄마랑 이유 없이 싸운 건 아니다. 그만큼 나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계속 밖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었어. 어느 날부터인가 너희 엄마가 외박을 자주 하더니 나중엔 외간 남자의 흔적까지 남기기 시작했었다. 처음에 추궁했을 때는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결국 내가 뒷조사까지 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집요하게 뒤를 캐보다가 나중에 나한테 딱 걸리게 된 거지.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나한테는 부부로 살면서 살결이 닿는 것조차 싫어하던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남자와는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봤을 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술을 안 마실 수 있겠냐? 이 애비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한테까지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게 뻔하고 너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들어놓았지만 이미 나는 네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었었다. 혹시 알아? 범행이 아닌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건 그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던 건 그래도 너희 엄마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에 상황을 지켜본 건데 내 짐작이 맞는다면 범행보다는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살림 차렸을 확률이 더 크다. 너는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너희 엄마 만나면 물어봐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부의 속마음을 듣게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항상 저와 남편의 얼굴만 보면 시부의 불만만 늘어놓았었고 시부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던 상태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던 남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부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시모는 사라진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려 했지만 시부가 입이 무겁고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는 것보단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시부도 더 이상 시모를 찾으려는 마음을 접으셨는지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혼란에 빠졌었고 저 또한 시모를 계속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남편이 시부의 말만 100%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시모에게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일이 끝나면 시모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었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소득도 없었고, 이런 삶이 저희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동안 시모를 찾겠다고 노력했다가 저희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라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퇴사 권유가 있었던 터라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서 넘어갔었지만 저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시모를 찾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근무는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근무 조건인 일자리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던 저는 산부인과에서 오전 시간에만 잠깐 일할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정해진 날부터 일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들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출산을 하고 있는지 비명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출산 일정이 잡혀있는 분만실 차트를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직접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실 안을 살펴보려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분만실 담당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현재 출산하고 있는 분의 얼굴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산모 가족이라고 털어놨어요. 아닐 수도 있었지만 목소리와 제 느낌상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모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만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시모가 사람 살려달라며 출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모도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출산 고통을 느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배가 산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는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친 시모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던 분만실 차트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보호자 이름을 확인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분만실로 보호자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몸을 돌리자마자 사정없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모는 출산을 하면서도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이게 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있게 될 일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광경이 꿈은 아닌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애부터 낳고 다시 얘기하자. 일단 우리 아들과 너희 시아버지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거라.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주마.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애부터 낳게 다들 나가 있어라.
시모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누가 봐도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시모가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시부와 워낙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모 나이대에 비해 젊다곤 하지만 임신이 가능한 몸인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분만실을 나와 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계속 추궁을 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을 때 대충 짐작했을 테지만 우린 예전부터 연모하는 사이였어요.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혜옥 씨가 나에게 왜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지 알게 된다면 많이 놀랄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왔었기 때문에 혜옥 씨랑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는 거 며느님도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분만실 보호자 차트를 보자마자 열부터 낸 거겠죠. 우리 부동산에서 몇 번 차도 마시면서 워낙 특이한 내 이름을 봤을 테고 한 번 보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문제의 발단은 혜옥 씨가 어느 날부터 우리 부동산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대가 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털어놨었는데 속마음을 확실하게 꺼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술 한잔 마시기로 했었습니다. 맨정신보다 술을 빌려 힘든 점들을 털어놓는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알게 된 속마음은 혜옥 씨 부군께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안 생겼으면서 혜옥 씨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어물 가공 사업을 해서 돈도 꽤 많이 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건지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한 건지 혜옥 씨보다 젊고 탄력 있는 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집안 망신이라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었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들과 상처에 모두가 힘들어질까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고 나중엔 부군의 바람을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시부가 먼저 문제를 만든 거였어요.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최근 들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시부의 바람 때문인 걸 눈치채지 못했었죠. 시모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속마음을 털어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대화 나누고 있던 걸 시부가 발견하게 된 거였고 오해인 상황인데도 시부는 어떠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쌍방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 탓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때부터 대놓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으셨는지 저에게 돈을 빌린 거였어요. 700만 원이라는 돈은 부동산 사장님께 월세방을 얻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시부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는 그렇게 잠적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었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다 보면 정들고 눈 맞는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만실에 적혀있던 부동산 사장님의 신왕산이라는 이름을 보고 기겁을 했던 거였고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최근에 시부의 집에 드나드는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에 서둘러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 설마 아버님 아이는 아닌 거죠? 왜 아무 말도 못 하세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오기라도 한 거야? 애 낮잠 자야 될 시간인데 누군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떠들고 난리야. 저기요, 당신 뭔데 내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건데? 나 이 집 며느리야. 그쪽은 내가 누굴 것 같은데?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본처 행세를 하고 있어? 당신이 먼저 꼬리쳤지? 아버님이 능력 좋으니까 뺏겨 먹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저 아이 누구야? 바른 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이광경, 그이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그 핸드폰 당장 안 내려놔? 어디서 지금 시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얘가 누구애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너희 시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준비되는 대로 알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시애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예의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와?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이미 어머님한테 마음 떠났고 새 여자와 살림 차릴 준비됐으니까 어머님한테 막대했던 거냐고요. 방금 어머님 보고 오는 중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가정을 깨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요. 뭐라고? 어디서 봤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길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래?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아예 살림 차렸대냐? 거기가 어딘지 당장 말해봐라. 먼저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애를 안고 있는 걸 보니 아버님이 먼저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랑 부부싸움 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어머님 내치고 저 불려우 같은 여자랑 살림 차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님 인생 행복하시겠어요? 얘가 오늘따라 정신 나갔나? 어디서 시애비한테 소리를 질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아이 내 아이다. 유전자 검사까지 전부 다 확인했고 앞으로 나는 새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이혼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니까. 위자료 대충 지어주고 보내면 되잖아. 아, 그쪽이 이 집안 며느리였어? 그런데 어른한테 말하는 싹수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내가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태도가 아주 불량한데?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있어. 너 때문에 어머니 찾겠다고 10달 동안 내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털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으니까. 뭐? 상간요? 뭐라고? 여보, 제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들었지? 내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부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함부로 짓거렸다며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준 뒤 제 뺨을 올려쳤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모를 찾기 위해 잠도 안 자가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아이도 친정에 맡긴 채 낮이며 밤이며 틈날 때마다 전단지 돌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까봐 힘들게 시모를 찾아다녔는데 시부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저희 부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제 뺨을 쳤을 때 이미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나이 처먹고 쓸데없는 물건 함부로 놀려서 멀쩡한 집안 파탄 냈으니 평생 불구로 살아보라고 그 자리에서 시부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시부는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을 뒹굴었고 상간녀가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달려들자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더니 자기 남편 불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화가 상간녀에게 쏟아졌고 시집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남편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시부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한 뒤 시모가 입원한 산부인과로 함께 찾아갔어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한 번의 실수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했으니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테고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항상 챙겨주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부와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버텨가는 것보다 100번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아이는 없지만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통하는 게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시모의 입장을 이해했고 시부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부 옆에 있는 그 상간녀는 불려우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호되게 당한 뒤에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시부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던데 그건 시부도 그 여자에 대한 신뢰가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검사를 했을 거고 서류상 맞는다고 하니까 품에 끼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유전자 검사 서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용지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시모와 시부와의 법적 싸움이 오래 갈 것 같긴 하지만 변호사가 시모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굴곡이 많지 않은 완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누구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을 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던 때였는데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가끔씩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만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친정은 말 그대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장남 위주로 돌아갔고 남편은 그 속에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만 그러했다면 다행이지만 자신만큼이나 나와 자식들 역시 본인의 본가 식구들에게 아둥바둥하길 원했죠.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은 잘 사는 집 자식이었고 시댁에서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댁에서 외딴 섬이었어요. 명절이면 제가 모든 뒷정리를 하고 난 후에 친정에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죠. 아이고, 우리 큰애 오느라 고생 너무 많았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누구보다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니? 얼른 집에 가서 쉬거라. 친정에는 오늘 갈 거니? 안 그래도 친정에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붙잡아 뒀구나. 사돈댁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다. 전화 한 통 놓고 얼른 가거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네. 어머님, 그래도 명절 정리는 다 하고 가야죠. 어머님도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명절 선물이에요.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끝나시고 마사지라도 받으러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집에서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말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니? 역시 큰애가 이런 거 참 잘 챙기네. 이래서 큰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 작은 애는 뭐하니? 음식들 얼른 챙겨주지 않고 쟤는 빠릿빠릿한 게 없어. 음식 준비하면서 옆에서 제대로 거들기는커녕 방해만 대고 말이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다 큰일. 아휴. 동서,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혼나? 10년이면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는 기간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지. 근데 동서는 유급될 판이네. 동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어쨌든 동서도 수고했어. 어제 음식하느라 고생 좀 했다며? 그래도 어머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음식량도 줄어들었지 뭐. 이제 동서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아? 이제 어머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역시 나 생각해 주는 건 큰며느리밖에 없다. 안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둘째내서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지수가 준다고 해서 나만큼 잘 챙길지나 의문이다. 사업하는 집안은 명절상도 잘 차려야 복이 오는데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제가 챙기면서 사업이나 잘 될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큰애가 있으니 요즘 큰아들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참 마음이 놓여. 둘째네는 참. 아니 어머님, 무슨 그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도우미 이모들 다 불러다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 이렇게 많은 음식 저 혼자 하느라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 고생한 거 안 알아준다고 시어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두 번째라는 거야? 네 남편이나 너네나 아주 그냥 똑같이 잘 만났다. 가족들 위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만 알아서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야.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일찍 철든다는데 네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들이 철들 틈이 있겠니? 아휴, 됐다. 너도 이제 정리하고 가거라. 아유,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동서가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친정 가서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남편 사업 확장하는데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스트레스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그래. 역시 큰애가 나를 좀 아는구나. 작은애한테 받은 스트레스 네 덕에 다 풀린다. 내가 이래서 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돈댁에 보낼 선물 준비했으니 갈 때 가지고 가려무나. 잘 챙겨서 드리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와. 시모는 형님과 저를 많이 차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에는 선물 하나 보내지 않으셨지만 형님 댁에는 고급 한우 세트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님이 시댁에 하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저희가 조금씩 부담을 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당시에도 간병은 제가 다 했고 병원비도 두 집안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을 했지만 늘 오로지 시부모의 고마움은 시아버님과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남편은 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버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오는데도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난 정말 서운해. 솔직히 계속 저러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에이, 당신 또 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우리 안 보실걸?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이 잘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부모님 입김 들어가지. 엄마랑 아빠 입김이 제일 강력한데 당신이 그마저도 안 챙기면 내 사업 망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중에 엄마 아빠도 다 아실 거야. 지금이야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고 도움도 계속 받고 있으니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10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 흔한 칭찬 한마디도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근데 형님 봐봐. 그냥 참석만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시잖아. 형님 집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차별은 너무하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도 시댁 방문하기 불편할 것 같아. 아이, 또 그런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한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꺼내는 거지만 솔직히 형수님은 실세 중에서도 실세지. 거의 형사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니까 형이 별다른 노력 안 하고서도 잘 나가는 거잖아. 아니야? 막말로 당신 집안이 내 사업 이끌어줄 수나 있어?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일 안 해도 상관없지.
근데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당신 친정에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자신감으로 시댁 가기 불편하다는 말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게 좀 제대로 하라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늘 장남, 장손으로 자신은 뒤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불공정한 상황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기만 했죠. 그나마 결혼 10년 차까지는 남편이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시댁이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가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양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댁에 지출되는 금액만큼이나 친정에도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해주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대로 사용했던 땅에다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가치가 엄청 높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고 빈 땅을 처분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20년 차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주변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될 사람만 되는 거라면서 비웃었었죠. 예, 둘째네 부모님은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니? 그 땅 10배는 더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주무신다니? 그때니 결혼시킨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느라 처분한 거 아니니? 아휴, 그때 팔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 궁상맞게 살았겠어? 내가 다 아깝네, 아까워. 그때 처분만 안 했어도 우리 둘째 아들도 저가댁 덕 보는 건데. 네? 궁상이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손 안 벌리고 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섭섭하네요.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동서, 너무 예민하다. 어머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난 딱 들어도 알겠는데 동서 너무 자격지심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네야 형편이 넉넉했지만 동서네는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었잖아. 동서네 부모님도 엄청 부담 느끼시고 처분하셨겠지.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시겠어? 그래. 우리 큰애가 내 말뜻을 똑똑히 아는구나. 우리 큰애만 아니면 아주 그냥 내가 나쁜 시모인 줄 알겠어. 예,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기라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배뱉고 와서 받아들이는 거니? 어디 무서워가지고 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휴. 아니, 동서는 왜 어머님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야. 땅값이 엄청 뛰었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아까우시면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 동서네 집도 잘 살 기회였는데 그걸 날린 거잖아.
그래. 우리 큰애 말이 맞다. 우리 큰애처럼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니? 너는 그 심보가 못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사람 말을 받아들이니 남편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아주 그냥 옆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안 되라고 빈다 빌어. 시댁에서는 제가 뭔가라도 기분이 나쁜 티를 낸다면 제 심보가 못 돼서 남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공동대표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의 위기를 남편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아주버님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그니까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챙기네. 봐라, 이래서 형은 형이야. 둘째야, 너는 네 아주버님한테 아주 깍듯이 잘해야 되겠다. 네 남편 위기 도와준 게 아주버님 아니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위기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진실이 아닌 말씀하시면 저도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죠.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장남이 잘하니까 차남이 알아서 잘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평생 못 살다가 어쩌다가 기회 얻은 거지. 네 형은 지금까지 평생 잘 되다가 약간 어려워진 건데 뭐가 다르겠니? 우리 큰아들이 잘 안 했어 봐. 둘째 아들이 사업 같이 하자는 거 받아줬겠어? 다들 잘하니까 같이 운영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남편도 너무 서운하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은 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왜 우리는 무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네가 지금껏 뭘 했다고 난린 거니? 누가 들으면 무슨 시집살이도 격하게 시킨 줄 알겠다. 집도 따로 살아. 해봤자 명절 때 아니면 제대로 보인 적도 없고. 이래서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안 그러니 큰애야? 너는 여기 와서 고상하게 품위 지키면서 사는데 쟤는 무슨 쌈딱인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니? 아휴. 아무리 내가 나이 많은 시엠이라고 해도 쟤가 저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뭐 말을 하고나 싶겠어? 그러게요, 어머님.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번에 합병되면서 잘 풀리면 더 잘 될 거예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겠어? 원래 어떤 집안이든지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편안한 거지. 그것도 몰라? 시댁에서는 당연 이번 일도 큰아들이 배포가 좋아서 공동대표가 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꾸지 않았죠.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 모임에서 무시를 당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은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부당하게 하는 말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다들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듣다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나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거야. 아니, 그럼 어째? 당신이 참아야지. 옛날 분들이시잖아. 옛날 분들은 뭐라고 해도 장남이 우선이신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형이랑 형수님이랑 그러는 건 좀 속상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장남 기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별뜻 없을 거야. 뭐? 장남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자식 아니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키운 자식이야? 자식은 누구나 똑같아. 우리 애들도 키워보니 당신 알잖아. 당신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애들도 그러시지 않겠어? 지금도 봐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자식들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데 우리 애들은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서 불편한 거 솔직히 모르겠어. 오히려 말했다가 집안 분란 일으키고 머리 아프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불편하면 당신이 직접 말해서 해결해봐. 남편은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어 부당한 언행을 듣고 있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차 흐르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정엄마도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가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처분한 줄 알았던 땅이 전혀 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을 정리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죠. 예, 너 이번에 친정유산으로 10억 넘게 받았다며? 혹시 그거 다 어디에 쓸 거야? 네가 지금껏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기왕이면 잘 써야 너희 부모도 좋아하지 않겠어? 네가 앞으로 도와줄 친정이 있어, 식구들이 있어. 너는 천하의 고아가 아니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써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아주버님 추징금에 좀 보태줘라. 네? 거기에 왜 제가 보태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부모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거 함부로 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큰형님네가 더 잘 산다고요. 그렇게 잘 사는 형님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그래, 네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그림이 더 좋지 않겠어? 네 남편 사업도 아주버님이랑 잘 돼야 그것도 슬슬 잘 풀리는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달세 추징금으로 나왔던 돈 있다. 거기서 6억 정도만 처분을 해주렴. 탈세까지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돈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두셨길래 추징금까지 못 내세요? 아,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형님한테 말하면 되겠네요. 저보다 형님이 훨씬 더 잘 사시고 형님이라면 잘 도와줄 친정도 있잖아요. 그냥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 왜 나서가지고 뒤엉키세요? 아휴,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재수씨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그리고 6억이 무슨 껌값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비용도 들고 정신도 없고 힘들지. 아휴, 싫으면 됐다. 그거 가지고 애걸복걸 하기도 싫다. 대신 여기 내주기 싫으면 이혼하거라.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 당장 짐 빼. 시모는 아주버님의 탈세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얼마 못 가서였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였죠.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심해졌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의 유산을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의 추징금으로 보태라는 말을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의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둘째 너는 이 집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손에 꽉 쥐고 풀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집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가족이 힘든데 그걸 한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 네가 그 큰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꽁돈처럼 온 거잖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매번 무시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넉넉하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도 무시하시면서 그 땅값 오르려면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비웃었던 게 어머님이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탈세금을 내자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 어이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추징금 안 낼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렴. 나는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넌 이제 아웃이다, 아웃. 엄마, 제발 그만해.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한테 칭찬해 준 적 있어? 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잖아. 엄마가 내쫓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 놔줄 거야.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해방이 되었죠.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오자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어른이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을 받질 않니? 왜 이번에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아주 그냥 이혼했다고 다냐?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너, 네 전 남편 보험 어디다 들었는지 알고 있지? 그거 수익자 변경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이제 곧 가면 그거 네가 받으면 안 되니까 얼른 바꾸자. 그걸 왜 바꿔야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해보셨어요? 남편은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물어보시지
저한테 말하세요. 혹시 남편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변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보험금 타령하시는 걸 보니 아드님 아프신 거 하나도 슬프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왜 안 슬퍼? 충분히 슬프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그 보험금 받아야 우리 큰아들도 빨리 추징금 내고. 어쨌든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무튼 보험계약 좀 변경하자. 변경하는데 오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서 끝내자. 나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왜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아드님이랑 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님, 아드님 두 분 아니세요?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았어야죠. 내가 왜 둘째 아들을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 너도 엄마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너보다 훨씬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모는 끝까지 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자신의 부모님이 오로지 큰 아들을 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후회를 해보았지만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아마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엄마가 하도 형만 챙기길래 엄마 몸은 하나고 자식은 둘이니 그냥 첫째부터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이네. 우리 집은 평생 형만 보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내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네. 결국 이혼한 전처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생각보다 더 너무하시네. 어쨌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면 당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 이제는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보험금이랑 가지고 있는 집, 차도 모두 당신 명의로 하고 싶어. 부모님 성화에 당신이랑 이혼했다고 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서류로는 아직도 부부잖아.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누구보다 고생한 건 당신이겠더라고.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가더라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그리고 적은 재산을 저희 아이들에게 남겨두었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고 저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모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통 연락이 닿지 않았구나. 안 그래도 너희랑 할 얘기가 있었다. 혹시 우리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 사망보험금 지금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아주 그냥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었어. 이제 집이 넘어갈 판국이라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찾아왔다.
나 좀 도와다오. 이번에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 은혜 제대로 갚을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줘.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사업은 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안 되세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잘 될 때가 오겠죠. 그러니 이런 말씀 하시려고 오지 마시고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이고, 둘째야. 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니.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거라.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고 갚아가면서 살 테니 조금만 도와주렴.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사업도 영 형편없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더라. 내가 미쳤지. 큰애라고 매번 감싸 안고 살았던 내가 미쳤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도와줘. 아니요. 절대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남편 마지막 유언 들어보셨던 적 없으시죠? 그날도 큰아들 챙기느라 작은아들 마지막 모습도 못 보셨잖아요. 그때 절대로 당신들 도와주지 말라는 게 우리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런 말 남기고 갔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들은 생각해도 알아차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남겼을 리가 없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도와다오. 시모는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여러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사업은 아주버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상실감도 있었지만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남편은 마치 시댁 식구들을 짝사랑하듯이 홀로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덕에 저희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는 모두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일하며 먹고 살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